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항공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이미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손꼽히는 항공 엔진 강국이었다. 소련 시절부터 쌓아온 설계 데이터와 금속 재료 공학은 서방 국가들조차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기술 자산이었다. 한국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외부 세계가 아직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기부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조용히 관찰하고 분석해왔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온 항공 자립 전략의 핵심 한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엔진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KF-21 전투기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항공기 조립국이 아니었다. 스텔스 기체 외형과 레이더 기술은 물론이고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엔진 개발에서도 자체 역량을 축적해야만 완성형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항공기 엔진은 국가 산업 전체가 나서도 수십 년이 걸리는 초정밀 영역이다. 미국과 유럽조차 단 몇 개의 회사만이 이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정세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매우 특별한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한국은 이때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금속 합금 공정과 압축기 설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금속 결정 구조에 대한 자료는 한국 연구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향후 한국이 추진할 국산 제트 엔진 개발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국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였다. 결국 양국의 필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조용한 협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기술에 접근했다고 해서 엔진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KF-21은 여전히 미국의 F414 계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목적이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엔진의 구체적 설계나 제품을 가져오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합금 기술과 고온 내구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 실험을 통해 국산 부품의 열 처리 방식과 내열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니라 미래 독자 엔진을 만들기 위한 설계 사고의 혁신에 가까웠다. 우크라이나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자 한국 내부에서는 조용한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항공 엔진 개발의 절대적인 난관으로 알려진 고온 부품 제조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자료와 실제 금속 시편 분석 결과는 기존의 한국이 알고 있던 이론과 전혀 다른 방식의 금속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고온에서 금속의 미세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조차 버텨내는 방식은 한국 엔진 개발팀에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이 발견은 결국 한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처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만남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다. 글로벌 군사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운명적 교차점이었다. 한국은 스스로 강대국도 아니고 전통적 항공 강국도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국가였다. 바로 이 능력이 한국을 단숨에 세계 항공 기술 경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기다리거나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찾아내고 스스로 체계화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이라는 놀라운 실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소련 기술의 잔재가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핵심은 고온 합금과 연소실 설계의 세밀한 균형이었다. 한국 연구진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소형 엔진임에도 놀라운 열 효율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의 금속 소재 처리 방식이었다. 이 기술은 한국의 기존 엔진 개발 로드맵을 완전히 다시 그리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의 데이터는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실제 실험과 해석을 통해 한국식 공법과 결합되며 새로운 형태의 금속 내열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엔진 중 많은 이들이 AI 계열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국의 목적은 해당 엔진을 수입하거나 장착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의 금속 제조 기술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금속이 변형되는 지점조차 예상 가능하게 만드는 고급 수준이었다. 이는 고온 환경에서 연소실 벽면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엔진 성능의 절반 이상이 금속 재료 과학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의 자료는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이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버텨내기 어려웠던 온도 영역에서 실험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항공 엔진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국 연구진은 우크라이나의 금속 결정 구조 분석을 통해 고온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새롭게 해석해냈다. 이는 단순히 금속을 더 강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금속 내부의 미세한 기공과 결정 배열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화할지에 대한 근본적 기술이다. 고온 엔진 부품의 생명력은 결국 이 영역에서 갈린다. 연소실이 정상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추력은 물론 기체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해 금속 안정화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실험실 단계에서 기존보다 훨씬 높은 내열 한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금속 합금의 구성비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축적해온 데이터는 일종의 지도를 제공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지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속 조합을 직접 설계했다. 합금의 비율이 1%만 달라져도 열전도율과 내열성이 크게 변하는 영역에서 한국 연구진은 반복 실험을 통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였다. 금속 특성은 국가마다 보유한 원재료와 제조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기술을 한국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해석 능력과 실험 데이터가 필요했다. 결국 한국은 이 과정을 견디며 자신만의 금속 공정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 기술 연구가 점점 진전되자 한국은 국산 제트 엔진을 위한 부품 개발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한국은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의 시험 생산을 시작하며 기존 대비 훨씬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이 달성한 고온 내구성 기록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독자 엔진 개발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였다. 한국은 아직 완성형 엔진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엔진의 핵심 부품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을 연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단계였다. 고급 합금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항공산업 전체를 주도한다는 사실을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항공기 기체적 능력을 갖추고도 엔진이라는 마지막 난관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느껴야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기술과의 접점은 이 장벽을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 연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이 국산 제트 엔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기술 자립의 상징을 넘어 국가 안보 체계의 완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었다. KF-21은 현재 미국산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선택이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자 엔진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해 두었고 본격적인 개발 구상은 KF-21 프로젝트의 확장 단계에서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항공기 엔진은 복잡한 압축기 구조와 연소, 메커니즘, 그리고 고온 터빈 블레이드까지 단 한 부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엔진 연구팀은 연소실과 터빈 영역에서 새로운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며 고온 내구성 검사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전에는 견디지 못했던 고온 영역에서도 금속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시험 결과가 나왔고, 이는 한국산 엔진 개발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였다. 특히 연소실에서 발생하는 최고 온도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지가 엔진 성능의 핵심인데, 한국 연구진은 이 영역에서 기존보다 한층 진전된 제어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기술을 참고해 얻어낸 금속 내열 구조 연구가 실제 시험 단계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러나 엔진 개발은 단순히 내열성을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압축기 단계에서의 공기 흐름 제어, 연소 효율 최적화, 고온가스가 터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부담까지 모두 해결해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형 엔진이 만들어진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를 결합하는 고급 해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세계 주요 항공 강국들만이 사용하는 방식이며 한국은 그 영역에 조용히 합류하고 있었다. 한국이 엔진 개발에서 얻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부품 국산화 비율 확대였다.
단순한 구조물 제작을 넘어 고온 부품의 시제품 생산까지 착수함으로써 부품 간 변형을 최소화하는 정밀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온에서 충격이 분산되는 방식이나 터빈 회전 시 발생하는 미세 균열을 줄이기 위한 표면 처리 기술도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향후 엔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많은 국가들이 엔진 개발에 도전했다 실패하는 이유는 국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떤 부품도 제 시간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적 난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쌍발 엔진은 단발 대비 설계가 복잡하고 유지비도 높지만 고장 안정성과 임무 지속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쌍발 구조는 향후 엔진 교체 실험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만약 한국산 엔진이 완성된다면 초기 시험은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기체 구조는 단순한 전투 목적이 아니라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플랫폼이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가 진전되면서 한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점차 현실적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연소 제어 기술, 금속 내열 구조, 고온 터빈 안정화 기술, 압축기 단계별 공기 흐름 해석 등 핵심 기술들이 독자적으로 축적되면서 한국은 몇 단계 앞선 항공 강국들과 비교 가능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다. 물론 완성형 엔진이 공개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쌓아온 데이터와 기술 기반은 기존의 어떤 시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실질적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단순한 항공기 제작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엔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합 항공기술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엔진을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항공산업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항공 강국들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마지막 벽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기술 연구로 시작된 변화는 결국 한국 자체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었고 그 비전은 점점 더 구체적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쌍발 엔진 구조였다. 쌍발 엔진은 단발 엔진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개발 비용도 훨씬 높다. 그러나 한국은 이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쌍발 구성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쌍발 구조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기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즉, KF-21은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투기이면서 동시에 미래 엔진 시험 플랫폼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쌍발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고장 안전성이다. 전투기 임무 도중 하나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로 귀환이 가능해 생존성이 대폭 올라간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반도는 넓지 않고 주변에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조종사와 기체 모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쌍발 엔진 구조가 확실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의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쌍발 구조는 엔진 교체 실험과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컸다. 한국이 미래 독자 엔진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실제로 이를 기체에 시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쌍발 전투기는 하나의 엔진을 교체해도 비행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시험기체로서 매우 이상적이다. 만약 한국산 엔진이 완성되어도 단발 전투기라면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KF-21과 같은 쌍발 플랫폼에서는 초기 시험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쌍발 구조를 선택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유였다. 또한 쌍발 엔진은 단순히 엔진 두 개를 얻는 구조가 아니다. 쌍발 구성은 기체 전체의 공력 설계와 무장 배치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 두 엔진이 만들어내는 추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고속 기동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된다. 스텔스 성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엔진이 나뉘어 배치되면서 배기열이 분산되고 적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도 줄어든다.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KF-21을 단순한 4세대 개량형 전투기로 만들지 않고 미래 확장성까지 갖춘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이는 기술 자립뿐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물론 쌍발 엔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유지비 증가라는 부담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국방연구 체계와 항공 제조 기반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이러한 부담을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오히려 쌍발 구조는 한국 항공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쌍발 플랫폼은 다양한 엔진 조합을 시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엔진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 제작 기술이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기체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KF-21의 설계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분한 내부 공간과 구조적 여유였다. 쌍발 엔진은 기체 후방 공간을 넓게 활용하게 만들며 이는 전자전 장비와 냉각 시스템, 연료 탱크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 KF-21을 단순한 초기형이 아닌 미래 블록 업그레이드까지 대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냈다. 추후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 기체 전체 성능도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상향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조립국이 아니라 설계 철학을 갖춘 항공기술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한 쌍발 엔진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미래 항공산업 전체를 설계하는 전략적 선언이었다. 안정성, 확장성, 시험 환경,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 나온 결론이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엔진 기술 자립이라는 장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다. 쌍발 엔진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KF-21의 성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 언젠가 완성할 독자 엔진이 실제 전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차분히 열어가고 있었다. 중국이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의 실패를 반복해온 이유는 단순한 기술 부족을 넘어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표했지만 실제 엔진 개발 과정에서는 끝없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WS 계열 엔진들이다. 중국은 WS10을 통해 자국산 엔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 초기 WS10은 추력이 불안정하고 내구성도 부족해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일부 기체에서는 비행 도중 엔진이 꺼지는 사례까지 보고되었다. 중국의 문제는 단순히 부품 품질이 나쁜 수준이 아니었다. 고온 합금 기술이 결정적으로 부족해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가 고온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마모되거나 변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는 단순히 출력만 높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온에서 금속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핵심이다. 이 영역에서 중국은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고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강력한 기술력을 주장했지만 내부에서는 고온 부품 생존성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WS 계열의 개량 과정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WS1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개량 작업을 반복했지만 내열 한계는 여전히 낮았고 성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중국이 야심차게 내세운 WS15 역시 초기 시험에서 내구성 부족 문제가 드러나며 계속 연기되고 있었다. 중국이 목표로 했던 고출력 엔진 개발은 결국 기술적 한계와 구조적 미비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거나 기존 엔진의 무리한 개량을 반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의 엔진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부진이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J-20과 같은 대표적 전투기가 스텔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전투력은 엔진 성능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속순항 능력, 추력 대비 중량비, 기동성 모두 엔진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성능 엔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스텔스 전투기 운용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 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외부에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엔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한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다. 여기서 한국의 성과가 중국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중국은 방대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도 고온 합금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훨씬 작고 제한된 자원으로도 핵심 기술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실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온 내열 구조는 중국이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전략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엔진 실패는 또한 세계 항공 산업에서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었다.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다고 해서 고성능 엔진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엔진 개발은 재료 과학, 연력학, 공기역학, 정밀 제조 기술이 모두 결합된 최고 난이도 분야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엔진은 결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중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를 모방하는 데 집중했으나 실제로 중요한 내부 재료와 구조적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해 성능이 한계에 부딪혔다. 반면 한국은 필요한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반 구조부터 탄탄히 구축해 실제 성능 향상을 이뤄내고 있었다. 결국 중국의 반복된 엔진 실패는 단순한 개발 지연을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이 고온 부품 기술과 독자 엔진 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기술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이 느끼는 경악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실제 기술적 우위가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의 꾸준한 기술 축적은 이미 국제군사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중국은 더 이상 기술 모방만으로는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국이 독자 제트 엔진 개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획득을 넘어 국가 전략의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항공기 기체와 장비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엔진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속 합금 기술 확보와 고온 부품 시험 성공, 그리고 KF-21을 통한 운용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 더 이상 엔진 분야에서 뒤처진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엔진 개발을 위한 세부 기술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이러한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탄탄해지고 있었다. 한국은 앞으로 추진될 국산 엔진 개발에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첫째는 고온 내열 구조의 완전한 국산화였다. 이는 엔진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고온에서 금속 조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기반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한국은 이미 금속 안정성 실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앞으로는 터빈 단계까지 연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었다. 둘째는 연소 효율 향상 기술이었다.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연소를 유지하는 기술은 추력 향상과 연료 소모 절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연소실 구조 최적화에 필요한 해석 기술을 확보해가고 있었고 이를 실제 부품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세 번째 목표는 생산 체계의 완전한 독립이었다. 엔진 개발은 설계와 실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생산하고 대량 운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은 이미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엔진 생산 인프라 구축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고온 부품의 내열 코팅과 표면 처리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다. KF-21은 이러한 모든 기술의 시험대이자 출발점이었다. 쌍발 엔진 구조는 한국이 미래에 개발할 국산 엔진을 실제 플랫폼에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독자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항공기술 주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갖게 된다. 한국은 지금 이 목표를 향해 가장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었고 앞으로의 성과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결합되며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였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은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군사 시장에서도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엔진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 주권을 넘어 경제적 가치까지 확보한다는 의미다. KF-21을 기반으로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기체 수출국을 넘어 엔진까지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고온금속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 엔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추진체, 고속 비행체, 첨단 에너지 시스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성은 한국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한 분야에 묶어두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엔진 개발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 국가 전체의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기술 국가 중 하나이며 그 중심에는 끊임없는 연구, 실험, 분석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기술을 참고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한국이 스스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이 완성할 독자 엔진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쌓아온 시간의 결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세계 항공 기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이 변화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